그 고전파의 이분법, 그러니까 클래시컬 다이카토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화주의자들의 어떤 시각을 담고 있냐면, 뭐 사실 통화주의자들의 견해가 모두 다 옳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당시에 이제 케인즈 스타일의 케인즈 타입의 거시경제 정책들의 상당한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됐었던 거고요.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총수요 부양 정책,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정책,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뭐 Ministry of Finance라고 할 수 있겠죠. 재무부, 재무 당국의 그런 그 정책들로 인해서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또 고전파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 혹은 뭐 재무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우리로 하면 기획재정부겠죠. 정부나 혹은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총수요 관련 정책들이 실제로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 수준만 높인다 혹은 물가 상승률만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견해가 바로 고전파의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했는데, 60년대, 70년대에 나타나던 현상들이 뭐였었냐면, 계속해서 실업률이 상승하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경기 부양책을 썼단 말이에요. 확장적 재정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과 같은 형태의 총수요 부양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혹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혹은 금리를 인하하는, 물론 금리 정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은 과거에는 없었었어요. 금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형태로 통화 정책을 했었는데, 뭐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든가 하는 형태의 총수요 부양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총수요 진작 혹은 총수요 부양이라고 합니다. 총수요 관리라고도 하고요. 이런 정책들의 결과 나타난 현상이 뭐였었냐면, 실제로 실업률 같은 변수는 변하지 않고,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실업률은 하락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GDP는 증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개념이 바로 클래시컬 다이카토미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량은 이건 명목 변수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수들을 우리가 크게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미널한 것들과 이걸 명목 변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리얼 변수들이 있어요. 뭐 너미널 지표, 리얼 지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너미널 변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변수가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가 수준 이런 것도 다 명목 변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너미널 변수가 실제로 실업률이라든가 GDP와 같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0년대, 70년대 이랬거든요. 물론 대공황 상황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업률 하락을 막고, 실업률 상승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GDP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기능을 수행을 했었지만, 60년대, 70년대로 넘어서면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일련의 정책들이 실제로 그 정책의 유효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량이, 명목 변수라고 하는 통화량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이분화되는 현상. 명목 변수는 명목 변수에만, 그다음에 실질 변수들은 실질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당시에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등장했던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에 통화량과 같은 명목 변수들이 실질 GDP, 실질 금리, 실질 임금과 같은 이제 실질 변수, 리얼 베리어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제 고전파의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통화주의자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케인지안 스타일의 거시경제학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사람들, 그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을 크게,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의, 물론 당시에 이제 뭐 케인즈가 거시경제학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케인즈 스타일의 거시경제학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던 사람들이 머니터리스트들인데, 그 머니터리스트들은
고전파의 이분법이 거의 언제나 성립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살아보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렇게 논문들을 보거나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논쟁들, 디베이트를 이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니터리스트들은 이런 클래시컬 다이카토미를 굉장히 그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클래시컬 다이카토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리스트들이 생각했던 클래시컬 다이카토미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혹은 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시행하거나 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총수요 정책을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명목금리인데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왜 하겠어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은행이 클래시컬 다이카토미를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 당연히 금리 정책 같은 거 못하죠. 명목금리가 어떻게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런데 현실 경제는 당시에 모니터리스트들이 생각했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그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시장의 마찰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가격 경직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상승했어요. 그런데 어, 그 연봉 계약을 1년 단위로 보통 임금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얼마를 받을 것인지 계약을 했어요. 몇 달 전에 임금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 실질 임금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임금 경직성, 그 다음에 가격 경직성, 혹은 뭐 여러 가지 마찰적인 요인들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고전파의 이분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 2년, 3년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모니터리스트들은 단기와 장기 상관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확실은 없습니다. 그 모니터리스트들을 뭐 실제로 만나봤으면 좋았을 텐데 예, 만날 수 있는 물론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머니터리스트들이 조금 살아 계셔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뭐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뭐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거시경제학을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고전파의 이분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장기에 있어서는 명목 변수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에 있어서는 고전파의 이분법이 대체로 맞습니다. 이건 장기에 성립한다고 거시경제학자들이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뉴케인지언, 뉴클래시컬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에요. 이견이 없습니다. 고전파의 이분법은 장기에 성립하는 것이다. 실질 GDP Y에 대한 가정, 그러니까 실질 GDP가 왜 그 장기에 명목 변수에 영향을 받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단순하죠. 우리가 생산 모형, 솔로우 성장 모형, 라머 모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실질 GDP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팔짱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당연히 생산성, TFP, 그 다음에 자본 스탁, 뭐 노동,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단기로 가게 되면 2년, 3년 이 타임 호라이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어떤 가정을 그러니까 고전파의 이분법은 우리가 가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유통 속도 VT, velocity에 대해서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 장기의 화폐 유통 속도는 대체로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 화폐 유통 속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거꾸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명목 GDP를 그러니까 PT 곱하기 YT를 우리가 명목 거래량, 명목 GDP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화량으로 나눴는데 이때 사용한 통화량 지표는 M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통화죠. M2로 나누어 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체로 이제 어, 과거부터 60년부터 보면 화폐 유통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락해요. 그러다가 한 2000년 이후부터는 뭐 약간 slightly 떨어지는 것 같지만 대체로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대체로 일정하다 혹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은 장기의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가정은 실질 GDP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통화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MT가 통화량, M이 Y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에 대한 가정은 어떤 다른 경제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서 통화량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화량은 그 자체로 외생적이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떤 변수가 외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일정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어떤 중앙은행 정부가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늘릴 수도 있고 혹은 통화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이제 외생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변하면 그거에 디펜드해서 반응한다면 그런 변수는 이제 내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MT는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변수가 M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외생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퀀터티 티오리에서 통화량을 외생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량 방정식 MV는 명목 거래량과 같다는 이 퀀터티 이퀘이션을 이제 물가 수준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통화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수준 PT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통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죠. 그래서 P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양변을 Y로 나눠주면 되겠죠. Y. 그래서 물가 수준 P는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 나누기 실질 GDP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 무슨 가정을 했냐면 첫 번째 가정은 통화량이라든가 어떤 명목 변수가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장기에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인 V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이 뭐였었냐면 통화량은 외생적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시죠.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V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질 GDP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든가 자본 스탁이라든가 노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린다고 해서 GDP가 늘어나거나 혹은 뭐 통화량을 줄인다고 해서 GDP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면 그러면 MT가 늘어난다면 여기에서 반응하는 것은 물가 수준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렸을 적 상식적으로 혹은 뭐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어떤 명제, 스테인먼트가 무엇이냐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케임브리지 이퀘이션, 퀀터티 이퀘이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M이 늘어나게 되면 바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수준 P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라머 모형이든 뭐 솔로우 모형이든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솔로우 모형이든 뭐 다 좋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GDP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질 GDP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릴 수도 있겠죠. 대체로 GDP가 늘어날 때 통화량이 함께 늘어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거래 트랜잭션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통화량이 외생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그만큼 통화량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생 변수라고 했으니까요. 어, 실질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크다면 Y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분자에 있는 M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크다면 그렇다면 물가는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분자와 분모의 분모 가운데 무엇이 더 빨리 늘어나는가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화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야 돼서 여기다 제가 적어 볼 텐데 우선 퀀터티 이퀘이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이제 t기의 퀀터티 이퀘이션이고 t-1계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무슨 가정을 했냐면 화폐 유통 속도 V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VT나 VT-1이나 같은 값이니까 편의상 T를 지워버리죠.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T기의 퀀터티 이퀘이션을 T-1기의 퀀터티 이퀘이션으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나누어 줘 보죠. 그러면 이제 V는 없어집니다. 일정한 값을 가질 테니까요. 그러면 왼쪽은 MT-1은 PT, PT-1, 그 다음에 YT-1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여기 전체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 플러스 로그로 쓸 수 있겠죠. 다시 쓰면 로그의 MT-1, 그 다음에 로그의 PT-1, 그리고 로그의 YT-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로그 그 다음에 이제 t-1기와 t기 혹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비율의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건 t-1기와 t기 사이 m의 증가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 여기는 t-1기와 t기 사이의 p의 증가율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t-1기와 t기 사이의 y의 증가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M의 증가율, 통화량의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의 증가율은 물가 수준의 증가율이니까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말과 보통 물가 증가율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인플레이율 혹은 뭐 인플레이션율 다 같은 뜻을 갖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뭐 rate of inflation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둘은 같은 의미예요. 그냥 뭐 편의상 줄여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혹은 인플레이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왼쪽에 t-1기와 t기 사이에 m의 증가율, 통화량의 증가율이 될 텐데 이걸 편의상 이제 gm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여기서 이제 T는 생략했습니다. 비교적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통화량의 증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통화량의 증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뭐 2, 3년 사이의 통화량의 증가율보다는 우리 이제 비교적 장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P의 증가율은 우리가 편의상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파이라고 쓰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텀은 Y의 증가율, 그 GDP의 증가율 혹은 뭐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다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파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바로 GM 마이너스 G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의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퀀터티 티오리에 따르면 통화량의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GM은 통화량의 증가율, 중앙은행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통화량을 늘리는가에 의해서 GM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Y는 바로 경제 성장률 혹은 GDP 증가율입니다. 슬라이드 16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도출했던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통화 증가율과 GDP 증가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썼던 기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결국은 이제 통화량의 증가율 마이너스 GDP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GDP의 증가율 혹은 뭐 성장률, 경제 성장률 G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뭐 슬로우 성장 모형이든 혹은 뭐 라모 모형이든 뭐 그로스 어카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라든가 혹은 노동의 증가율이라든가 혹은 자본의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사실 통화량의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에.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장기엔. 물론 단기에는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경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단기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장기에는 생각해 보시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여러분 뭐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지금 봐왔던 솔로 성장 모형이나 라모 모형이 훨씬 더 그럴듯하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잘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장기에 생산성과 생산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통화량의 증가율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에. 통화량의 증가율이 만약에 6%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 혹은 GDP 증가율이 4%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기에 둘 다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두 값의 차이인 2%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퀀터티 이퀘이션이 현실의 경제를 정확히 설명하는가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대체로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값의 차이가 큰 국가일수록 무슨 뜻이냐면요. 뭐 그림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율, 장기 인플레이션율을 통화량의 증가율 빼기 경제 성장률로 계산하면 맞는가라고 하면 잘 맞지는 않아요. 정확히 이 계산에 의해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퀀터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통화량과 실물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정확히 이 식이 맞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퀀터티 디오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이 값의 차이가 큰 국가들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큰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퀀터티 티오리를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티오리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그젬플에서 했던 것처럼 6 빼기 4는 2다.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율이 6%고 경제 성장률이 4%였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2%인가 아닌가? 2%면 퀀터티 티오리가 맞는 거고 2%가 아니면 퀀터티 티오리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국가들에서는 GM-GY가 비교적 큰 국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국가들을 보면 GM-GY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값의 차이가 작은 국가들이 있을 것이고 이 값의 차이가 큰 국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큰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통화량의 증가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국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퀀터티 티오리의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퀀터티 티오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시사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차이가 큰 국가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고 이 차이가 작은 국가들에서의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큰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은 뭐 7에서 8%가 된다면 이런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뭐 2에서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대체로 퀀터티 티오리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엑서사이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통화 증가율이 상승한 만큼 상승합니다. 그래서 장기에 통화량의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통화량의 증가율이 6%였었어요. 6%에서 1%포인트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게 7%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도 1%포인트만큼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관계도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통화량의 증가율, 통화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런 긴밀한 관계가 나타날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966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10년 단위로 끊어서 그 통화 증가율, 머니 그로트 레이트입니다. 통화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점을 찍어 본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960년대, 1966년부터 1969년까지일 거예요. 그 사이에 평균 머니 그로트 레이트는 60%였고 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율은 한 11%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970년대로 가게 되면 이때 머니 그로트 레이트는 조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꽤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15%였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균, 70년대 평균. 그 다음에 80년대에도 머니 그로트 레이트가 인플레이션 이런 값을 가졌고 90년대, 2000, 2010년, 2020년, 2020년이 뭐 2020년과 2021년밖에 없긴 하지만 2021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사실 2020년대는 2020년 자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은 결과는 대체로 한 10년 단위씩 평균값을 내서 제가 점을 하나씩 찍었는데 물론 2020년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관계가 나타나냐면 대체로 이런 관계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머니 그로트 레이트가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것이죠. 반대로 머니 그로트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체로 머니 그로트 레이트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상승하고 반대로 머니 그로트 레이트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떨어지는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퀀터티 티오리가 어느 정도 굉장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그림을 그렸을 때 대충 잘 맞으면 굉장히 뭐 이론이 좋은 이론인 거예요.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한 전 150
9개 국가, 16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통화량의 증가율,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데이터를 제가 다 뽑아서 물론 이제 기간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예, 콩고, DR 콩고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이 콩고의 데이터를 봤더니 90년부터 2018년까지 머니 그로스 레이트의 로그 값이 한 6.5 정도 되는 거죠. 6.5면 굉장히 큰 겁니다. 6이 400%예요. 여기 이제 로그 스케일로 제가 변환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값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그 값으로 6은 400%입니다. 이 지난 30년 동안 콩고 민주공화국의 평균 통화량의 증가율은 400%였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그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대략 7 정도 되니까요. 다른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본 것인데 보시면 어떠냐면요. 물론 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가 뭐 니카라가 이렇게 뭐 예외적인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이 두 변수 사이에 머니 그로스 레이트와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국가별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니 그로스 레이트 높은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이 그래서 앞서 그림에서는 한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을 때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물가 수준과 평균적인 통화량의 증가율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에도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장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앞서 한국에 대한 그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10년 단위로 끊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이고 2년, 3년 사이의 변화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159개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각 국가의 평균적인 통화량의 증가율,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국가 간의 이제 비교를 시도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체로 예상한 물가 상승률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 사이에 어떤 의도하지 않은 부의 재분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여기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변수 사이의 차이는 물가 상승률에 있어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셔 방정식. 그 다음에 두 변수 사이의 어떤 링크는 이 두 변수를 연결해주는 주요한 변수가 바로 우리 8장에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죠. 이 둘을 연결하는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잘 조정해주면 잘 반영해주거나 혹은 잘 조정해주면 실질 이자율에서 명목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고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명목 이자율은 어디 가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포털 사이트 같은데 금융 섹션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뭐 국고채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에 뭐 회사채 금리는 몇 퍼센트이고 콜 금리는 몇 퍼센트이고 혹은 뭐 은행에 방문하시면 혹은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은행 뭐
예금 뭐 1년짜리 예금 가입하면 이자율이 몇 퍼센트고 이런 거 다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자율은 대체로 다 명목 이자율이고요. 실질 이자율을 공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서 좀 보도록 하죠.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자본의 가격이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그 실질 이자율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로 재화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 이자율의 경우에는 이제 재화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 이자율은 대체로 퍼센티지로 표현합니다. 돼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돼지 100마리를 구입을 해서요. 직접 뭐 이렇게 경영을 하지 않고 돼지를 뭐 키우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돼지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어떤 농장에 임대료를 받고 돼지를 100마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20마리라고 한번 해보죠. 100마리를 1년 동안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20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마리를 1년 동안 빌려주면 1년 뒤에 120마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돼지가 뭐 건강하게 잘 살면 120마리를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뭐 돼지도 예기치 못하게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 뒤에 회수한 돼지가 10마리가 죽어서 10마리가 죽어서 이제 1년 뒤에 돌려받은 돼지가 모두 90마리라고 한번 해보죠. 대체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을 계산을 할 때는 감가상각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죽은 돼지 10마리가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가상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보통 실질 이자율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100마리 빌려주는 대가로 20마리를 받기로 했는데 추가로 받는 것이죠. 돌려받을 때 120마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마리가 감가상각 되거나 혹은 뭐 죽는 거니까요. 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럼 실제로 돌려받는 돼지는 90마리 더하기 20마리니까 110마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마리를 빌려준 제 입장에서는 1년 뒤에 110마리를 돌려받았으니까 사실 감가상각을 고려한 실질 이자율은 이제 10마리가 되겠죠. 10마리는 감가상각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20마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10마리가 예기치 않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20마리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죽은 돼지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20마리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돌려받은 건 10마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서 감가상각을 포함한 실질 이자율은 돼지 10마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실질 이자율 얘기를 할 때는 감가상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포멀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본재를 구입하고 이것을 뭐 직접 생산에 투입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돼지의 예에서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본재를 처분한 후 잔존 가치를 회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수익률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재 구입, 임대 혹은 생산에 투입하고요. 처분 이후에 잔존 가치를 회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바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재 100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100마리 구입을 하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20마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돼지를 자본이라고 한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까지 고려를 해서 조수익률, gross rate of return을 계산해 보면 뭐 제가 처음에 구입한 돼지까지 포함이 되니까 110마리가 되고요. 그래서 넷으로 계산해 보면 제가 최초에 구입한 돼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넷으로 계산해 본다면 실질 이자율 20마리에서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지 않은 실질 이자율 20마리에서 감가상각 10마리를 차감해주면 순 수익률 10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실질 이자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이냐? 투자 대비 비율이니까요. 100마리 자본재 구입했는데 제가 얻은 net return이 10마리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 해서 실질 이자율이 1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다르게 실질이자율은 뭐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우리가 돼지 이그젬플에서 본 것처럼 뭐 실물 단위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실질이자율에 대한 어떤 실질이자율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대체로 우리는 명목이자율을 사용을 합니다. 명목이자율은 화폐 단위로 나타내고요. 명목이자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묶어두게 되면 1년 뒤에 추가로 받는 돈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세금을 제하고 그 중에 일부만 돌려받겠죠. 근데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당분간 하지 않을 거고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뭐 재정학 같은 과목을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세금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년 뒤에 이제 추가로 받는 돈이 있을 거예요. 원금이 100만 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명목 이자가 되고 100만 원에 대한 비율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명목 이자율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명목 이자율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조금 더 경제학에 가까운 해석은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 얼마와 교환될 수 있는가가 명목 이자율의 보다 더 경제학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오늘 100만 원과 내일의 100만 원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오늘의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1년 뒤라고 한다면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0만 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오늘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확히 1년 뒤에 100만 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1년 뒤에 받게 될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을까? 뭘 선택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지금 100만 원 받는 것을 더 선호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굳이 뭐 잘 보이고 싶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없다면 당연히 오늘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늘이 내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이 1년 뒤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뭐냐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년 뒤에 제가 여전히 살아있을지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로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 국가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기대 여명이 조금 적거나 그러니까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그런 국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대체로 이자율이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0만 원과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 차이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100만 원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기대 여명이 조금 길거나 대체로 되게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여유가 있고 오늘이나 뭐 1년 뒤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다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국가 그런 사회에서는 대체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자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국가들의 특징은 대체로 그런 국가들일수록 이자율이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이나 1년 뒤나 1년 뒤에도 난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그런 것이죠. 1년 뒤면 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을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여전히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여전히 지구상에 남아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0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혹은 1년 뒤에 1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100만 원을 다 주면 땡큐겠지만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라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땡큐일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1년 뒤에 제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뒤에 꼭 100만 원이고 어떤 조건이 붙냐면 지금 당장 받으려면 100만 원만큼을 다 주진 못하고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서 받아야 돼요. 10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일수록 혹은 미래가 훨씬 더 불확실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90만 원이면 난 받겠다. 난 80만 원만 줘도 받겠다. 내년까지 기다리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선지급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나 혹은 미래까지 1년 뒤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할 거예요. 바로 그 디스카운트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명목이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교환 비율이 명목 이자율이겠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사실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00만 원, 1년 뒤에 얼마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가? 혹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그젬플은 1년 뒤에 100만 원과 지금 얼마의 화폐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사회 전체, 경제 전체로 우리가 환원해 본다면, 일반화 시켜 본다면 그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어떤 평균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목 이자율은 당연히 연율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은행에 가셔서 예금을 하거나 뭐 적금을 하거나 할 때 뭐 금리가 2%다. 적금 금리, 뭐 예금 금리가 예를 들면 2%다라고 했을 때 그 2%는 매일매일 2% 주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연 단위로 환산해서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두 번째 이퀘이션, 첫 번째 이퀘이션이 이제 퀀터티 이퀘이션이었다면 두 번째 이퀘이션은 바로 피셔 이퀘이션입니다. 피셔 이퀘이션은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피셔 이퀘이션입니다. 물론 사실 정확한 의미의 피셔 이퀘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피셔 이퀘이션인데 우리는 여기에선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물가 상승률인데 원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용해야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 혹은 한 기간 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기간 뒤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실질 이자율에 더해주면 그것이 바로 명목 이자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편의상 그냥 실현된 인플레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피셔 이퀘이션을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볼 수 있는데 앞서 뭐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이그젬플과 피셔 이퀘이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셔 이퀘이션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 현금만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질 이자율은 20%예요. 0.2, 20%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1년 동안 키우면 1.2마리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새끼 돼지 두 마리를 1년 동안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1.2마리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10마리를 키우면 12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돼지 한 마리를 1년 동안 키울 때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실질 이자율이니까요. 그래서 돼지 X마리를 1년 동안 키우게 된다면 제가 얻게 되는 돼지의 수는 바로 1 플러스 RT의 X가 되겠죠. 실질 이자율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X가 한 기간 뒤에 1 플러스 RT의 X가 됩니다.
돼지의 가격이 존재해요. 돼지의 한 마리의 현재 가격을 이제 PT라고 쓰고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현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제 미래 가격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PT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써보죠. 현재 돼지 가격은 10,000원이고 다음 기의 돼지의 가격은 PT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현재가 T고 다음 기가 T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실물 단위로서의 그 실물 관점에서의 이자율, 실질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화폐가 존재하니까, 현금이 존재하니까 명목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I라고 쓰고요. T 시점의 명목 이자율은 IT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한 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제가 돌려받는 돈은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IT가 될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1만큼을 은행에 예치를 한다면 한 기간 뒤에 1 플러스 IT에 10,000원을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T 시점 초에 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면 그냥 1년 동안 돼지를 키워서 1년 뒤에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있으니까요. 1.2마리가 되면 그걸 T 플러스 1기에 판매를 해서 PT 플러스 1, 그 캐시아웃 하는 거예요.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한 마리를 키워서 1 플러스 RT 마리로 만든 다음에 이걸 현금화하게 되면 1 플러스 RT의 PT 플러스 1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캐시아웃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의사결정은 뭐냐면 돼지를 키우지 않고요. 지금 시점에 돼지를 판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돼지 한 마리의 현재 가격이 PT 혹은 10,000원이니까 10,000원의 현금을 얻은 다음에 그 10,000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기에 얼마만큼을 얻을 수 있냐면 1 플러스 IT 10,000원만큼 얻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의사결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균형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두 의사결정 중에 어느 한쪽에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의 수익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균형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동일한 수익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초이스 A는 지금 바로 캐시아웃 한 다음에 돼지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캐시아웃해서 은행에 그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 명목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이스인 초이스 B는 뭐냐면 캐시아웃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돼지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돼지가 늘어나겠죠. 실질 이자율만큼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캐시아웃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초이스 A나 초이스 B는 무차별해야 돼요. 더 높은 수익을 어느 한쪽이 제공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균형해서 무차별해야 됩니다. 시간이 대충 다 좀 지난 것 같아서요. 일단 뭐 두 가지 초이스가 있고 이 두 가지 초이스로부터 얻는 수익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